성수동도 이제 한물 갈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미 성수동은 위험하지 않나. 국내인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안 와요. 팝업 스토어 같은 거는 잘 돼도 나머지 매출들이 꺾이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매장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뉘어지고 객단가 낮아지고.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다음 성수동이다 싶은 데는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소중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약 200여 개의 브랜드를 성공시켜본 브랜딩계의 마이다스의 손 노희연 고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연입니다. 2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성공시킨,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해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내가 살리려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생각이 맞아떨어졌지, 뭐 이런 건 기억날 것 같아요. 제일 짜릿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느리게 걷기라고 다들 기억 못하시고. 카페? 네. 그것도 하셨어요? 그럼요. 거의 30년 전인데 그때 하루에 매출 1,000만 원 했어요. 저 거기 1,000만 원 중에 한 10만 원은 제가 했을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 집 뭐야 막 이랬었어요. 줄 섰던 기억나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오픈런 이런 거를 30년 전에 처음 맛본 사람이 저일지도 몰라요. 아니, 느리게 걷기는 그 정말 대한민국의 흔하디 흔한 카페인데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느리다는 단어를 쓴다는 게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왜냐면 청담동에 뭐 트렌드 세터 막 이런 거 얘기 나올 때인데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트렌드 사이에서 느리게 유유자적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게 갑자기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도 청담동이지만 느리게 걷자. 그리고 그때 피에르 쌍수의 느림의 미학, 지금은 제가 그 난독증 때문에 책을 안 읽는데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 느린 거에도 미학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느리게 걷기라고 카페를 졌더니 다 비웃었어요. 저한테 뭐 인사동이냐 이러면서. 속으로 내가 보여줄게 너희한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테라스에 의자내 놓고 이런 게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그때 시작이죠. 그때 이제 딱 앉으면 도산공원이 보였거든요. 유리창 저쪽에서. 그래서 느리게 걷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정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인테리어 하신 선생님들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영범 씨랑 전시영 씨라고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그 두 분이 콜라보를 했어요. 그것도 재밌었어. 그렇게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둘이 콜라보를 한다고? 그리고 노희영이 한다고? 제가 그리고 그때 느리게 걷기에 맞게 오동나무를 태워서 그걸 메뉴판으로 썼었어요. 기억나요. 그런 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 느리게 걷기는 그 위치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도산공원이 없었다면 그 느리게 걷기라는 의미가 없었는데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이 환호해 줄 때 희열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카페 트렌드가 바뀌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테라스 같은 카페. 하나 유행하면 좀 다 그렇긴 하지만 다들 맞아요. 흉내내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컨설팅 엄청 들어왔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온 거는 전 딱 봐서 아닌 것 같으면 절대 못해요. 안 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느리게 걷기 같이 안 될 것 같으면 전 안 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 성수동이지 않습니까? 네네. 성수동이야말로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 제일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서울의 한 장소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수동에 어떤 회사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가 너희 이제 좀 트렌디하다. 잘하는구나. 브랜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도요. 근데 반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성수동도 이제 한물 갈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브랜딩 하시는 관점에서 성수동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사람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이쯤에서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꺾여야 위기를 느끼거든요. 근데 꺾여서 위기를 느끼면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도까지 붙어서 엄청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저는 지금 성수동이 꺾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떨어지는 바로 전 시점. 왜냐하면 객단가가 너무 낮아요. 지금 성수동이 예전에 국내인들이 다닐 때는 객단가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전부 관광객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팝업 스토어 같은 거는 잘 돼도 나머지는 사실은 매출들이 꺾이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국내인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안 와요. 차를 어디다가 파킹도 못하지만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미 성수동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제가 지나가다 봐도. 그리고 공실이 많아지는 이유가 스테디한 임차인을 두는 것보다 한 달에 몇 번 해도 팝업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짧은 생각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비워놓으면 동네가 안 예뻐지죠. 네. 근데 어쨌거나 건물 하나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동네를 브랜딩화해서 더 좋게 바꿔가야겠다라고 만약에 성동구청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 동네를 근데 뭐 우리나라 부동산 올라가는 이런 숫자 보이는 그래프가 구청이 뭐 나서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페스티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성동구는 열심히 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젠틀리피케이션은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라서 이게 아무래도 임대료가 올라가면 재밌는 소상공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로수길에서 딱 봤잖아요. 너무 극심하게 봤죠. 극심하게 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저는 성수동에서 보여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학습이 안 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 자본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건가? 지금 성수동은 좀 위험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젠틀리피케이션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다음 성수동이다 싶은 데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도 어딘가 가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처럼 여기가 요새 핫해라고 말하는 그래도 뭐 아직도 그 용산 삼각지 쪽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아니 거리 자체가 너무 짧아서 근데 오히려 짧은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지. 계속 익스텐드가 되면은 오히려 뻗어 나갈 때가 점점 많아지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가 걱정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긴 하지만 인구가 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가 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수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노동력이나 이런 게 다 뒷받침돼야 되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플이 생겼다 그러면 이 동네는 또 뭐가 다를까 뭐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고 기대되고 하지만 그것도 저는 사실은 좀 슬픈 건 뉴욕이나 이런 데는 왔다가 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유입 인구가 계속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뉴욕시티가 되듯이 우리도 서울만의 경쟁력이 갖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 외의 도시들은 정말 경쟁력이 점점 더 없어지는 도시. 부산까지는 이제 좀 어떻게 좀 살려볼까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사실 다른 도시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지금 와서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어디 새로운 데 없니? 지난주에 맛있었어. 그러면 또 가는 게 아니라 좀 어디 새로운 데 없어? 이 모수가 계속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를 뭐 2번, 3번 가는 게 아니라 요만한 모수들이 계속 새로운 집 이렇게 다니니까 사실은 어디 하나가 스테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지금도 또 우리가 하플 어디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가 오래도록 좋아했던 가게들이 좀 쉽게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뭐 F&B나 특히 이런 거는 자기 업을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이 식음료 사업을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를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식음료 사업을 해도 내 자식은 화이트 칼라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왜 그럴까요? 일이 힘드니까 아무래도. 잠깐 붐비는 어떤 하플하고 10년 이상 잘 되고 있는 그런 동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브랜딩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네이버링이라 그러잖아요. 어디 이제 핫플이 하나 들어가면 그걸 보고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내가 디벨로퍼였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F&B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느 골목을 하나 찍어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 핫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부동산 투자가들이랑 붙잡고 그렇게 하면 사실 더 효율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손에 손잡고 잘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남영동이라든가 지금 용산이라든가 사실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그들이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처럼 그런 것처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시초죠. 그리고 노포는 자기가 거기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지 정말 묵묵하게 일하시는. 근데 요새는 이제 SNS 때문에 그런 마케팅을 하기가 좀 쉬워진 세상이 왔죠. 노포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마케팅이 오히려 쉬워졌다. 네네. 그럼 그쪽을 통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브랜딩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요새는 밥집도 SNS에서 떴냐 안 떴냐 싸움이잖아요. 와, 그게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올가닉하게 일어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사업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요새는 수직 상승하지 않으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에 너무 기회 손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버틸 수도 있어요.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군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줄 서고 이러는 건 다 SNS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SNS에 올라갈 만한 인테리어나 그럴 만한 메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업의 더 중점이 그럼요.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요새는 셰프들한테 맛있는 건 기본이다. 식당 사업을 하는데 맛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사진 찍고 싶냐가 먼저다. 딱 메뉴가 나왔을 때 요즘 왜 남자들이 숟가락 안 대잖아요. 왜냐면 여자친구 사진 아유,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먼저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또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밤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2차라는 단어도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2차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저 되게 오랜만에 듣는 말 같아요. 그리고 회식도 없어요. 2차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다. 문을 연 데도 없어. 2차에. 왜 이렇게 달라졌나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2차를 싫어하나요? 자기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1차 끝내고도. 내가 운동을 하건 뭘 배우건 우린 옛날에는 그냥 저녁이나 먹고 가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맞아요. 요새는 아주 즐거운 사람 아닐 바에야 그냥 혼자 조용히 먹고 내일 하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촬영 끝나면 다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촬영 끝나고 나서 오늘 밥 먹을래?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볼 때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리고 저 약속 있어서. 베니 건수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살리셨잖아요. 적자 내고 있는 이런 매장들은 원래 비용을 줄이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16억 원을 들여서 전면 리노베이션을 하셨고 이게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회를 보셨길래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건가요? 어렸을 때는 또 깡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투자하자 이런 말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제 뭘 봤냐면 예전에요. 베니건스는 무릎 꿇고 주문받았던 거 아세요? 고객들 눈높이에 맞추고 주문을 받아야 된다고 무릎 꿇고 주문받았어요. 그게 이제 TGIF에서 그럼요. 베니건스로 넘어간 핵심적인 이유죠. 사실 인건비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인건비지. 아니 손님 오면 나오면 되지. 그걸 굳이 그 문 앞에서 왜 메뉴판 놓고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고객 오면 가고 또 고객 오면 가고 그 몇 명이 로테이션 하면서 하는데 그때 매뉴얼에 뭐가 있었냐면 손님을 모시고 가면서 스몰 토크를 한다.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네. 매뉴얼 없앤 게 너무 많아요. 스몰 토크 없앤다. 무릎 꿇고 주문 받는 거 하지 말자.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그때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가 이제 아웃백이라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그 아웃백은 호주에서 와서 막 캥거루처럼 걔네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주문 받는 애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되게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세상이 베니건스에 와서 외식을 하는 거는 이제 끝난 시대다. 아시잖아요. TGIF 이런 게 막 굉장히 고급 외식 중에 하나고. TGIF가 생일잔치 장소였죠. 피자핫도 우리 고급 외식이었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그 타이밍에 공장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르바이트 애들이 요리해서 나가는 시대는 끝나고 셰프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셰프스 베니건스라 해서 우리 베니건스는 셰프들이 조리한다. 직원들을 제가 셰프로 만들어서 셰프 옷도 입히고 막 그랬어요. 세상이 바뀌는 타이밍에 저는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그거를 주시하고 있고 그거를 어플라이 시키는 게 이제 제 장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고 요즘도 저는 막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바뀌는 세상에 내 이런 철학이 먹히나 안 먹히나 막 이제 이런 걸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살려놓은 베니건스가 결국은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없어질 때는 어떤 변화에 또 적응을 못한 건가요? 그때 매각했어요. 턴어라운드 시키고 매각을 하셨고. 네네. 저는 지금 대단한 게 빕스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빕스 엄청 살아났더만요. 애슐리도. 왜 그러는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가성비예요. 트렌드가 변하면서 우리 고급 레스토랑 아니야, 우리 가성비야 이렇게 가는 거군요. 가성비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풀 코스로 다 먹고 4시간 동안 수다 떨고 뭐 이렇게 케이크 먹고 커피 마시고 다 해도 그 가격이 있다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갑자기 다시 거기다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성공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소비자층인 거네요. 그럼요. 예전엔 빕스가 되게 고급 레스토랑이었던 거잖아요. 네, 애슐리랑. 근데 그렇게 다른 소비자층으로 바꿔서 살아남는 게 기업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거는 오래 버텨서 산 거예요. 그게 기업의 힘이죠 또. 왜냐면 정말 매장을 얼마까지 축소했냐면 거의 다들 정도까지 축소했다가 다시 지금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대기업의 힘이죠. 오래 버티면서 살아있다 보니 다시 기회가 오는. 안 좋은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힘. 근데 정말 그 기업이 그렇게 안 좋은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통계가 있는데요. 새로 생긴 기업 가운데 1년 뒤에 살아남는 곳이 64%, 5년 뒤까지 생존하는 건 36%밖에 안 된답니다.
5년 동안 살아남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100년 뭐 기업 이런 게 어려운 일을 한 거죠. 그럼 고모님은 이제 브랜딩에 강하시니까 주변에서 그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고모님 저 식당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어느 동네에 어떤 메뉴를 하면 잘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많을 것 같거든요. 어우, 너무 많은데요. 저는 다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아예? 아예 왜요? 식당은 이제 베니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안 돼요. 안 돼. 빕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식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예요. F&B 사업이라는 게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 그 세 개밖에 없어요. 마케팅비라는 건 사실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마케팅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비용에서 보면 이 세 개가 다다 이거죠. 임대료, 식자재, 인건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임대료 내 맘대로 안 돼. 그다음에 인건비 진짜 더 안 돼 요새는. 뭐 정말 알바생도 퇴직금 줘야 되고 진짜 너무나 복지가 어려워진. 식자재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세 가지 중에 적어도 인건비 하나 할 수 있어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한다던가. 아, 그럼 어차피 온 가족의 인건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버타임이라든가 이제 인건비가 가족끼리 하면 내 인건비를 진짜 밤을 새고 나 혼자 그냥 6시간 자고 한다든가 그런 상황 아니면 그래픽 디자이너 쓰고 인테리어 못해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원자재 하나인데 너무 비싸요. 근데 예전에 외국에 가보면 식당이 바뀌어도 인테리어를 안 바꿔요. 칠만 바꾸고 뭐 기물만 바꾸고 간판 바꾸고 해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했더니 그때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소호 같은 데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말을 안 쓰고요. furnished라고 써요. 우리는 furnished 한다. 소호에 있는 매장들은. 그거는 칠하고 가구만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다 뜯고 다 공사하고 이러는 일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이 줄었죠. 네네. 다른 외관을 가졌는데 또 다른 식당인 맞아요. 경우도 많고 대우 가전 대리점 이렇게 써 있는데 국수집인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걸 바꾸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식음료 사업하는 게 이제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이 외식업 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뜯어 말리시는 입장. 저는 다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현실을 알려주는 뼈 때리는 한마디 뭐라고 주로 하십니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잘할 수 있는지. 왜냐면 보통 맛있다고 그러는데 맛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맛도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맛이라는 것도 다 천차만별의 맛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더 많아요. 식음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다 해봐도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요. 아르바이트로 취직부터 해라. 그래서 한 6개월을 고깃집에도 가보고 스파게티집에도 가보고 6개월을 해봤는데 그래도 식당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만큼 식당의 A부터 Z까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가도 네가 진짜 주인이 되려면 그 식당에 가서 비록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식자재는 몇 시에 오더라. 그다음에 그 식자재를 검수는 어떻게 하더라. 그걸 옆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다 보고 와야 된다. 네. 일단 캐셔는 몇 시에 들어오고 여기는 카드는 몇 프로 쓰고 현금은 몇 프로 나오고 그런 전반적인 모든 사업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또 커피숍에 가서도 또 그 마음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6개월 정도 써도 그래도 난 식당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오케이. 근데 아니면 하지 말라.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의 아니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 비즈니스란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유독 F&B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사장이 다 손을 대야 되는 건가요?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셰프들도 알아요. 정량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마늘, 파, 고춧가루 그날 맛이 다 달라요. 집에서도 보시면 토마토라고 다 똑같은 토마토가 있지 않잖아요. 토마토는 다를 수 있는데 고춧가루는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왜 태양초를 얘기하고 태양을 많이 받은 고춧가루의 맛이 약간 매운 것도 있고 덜 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품 같이 있는 거야. 뭐 어느 정도 맞춰서 다 나오니까. 근데 생물은 마늘도 파도 깻잎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맛을 봐야 돼요, 본인이. 그랬을 때 오늘은 좀 틀리다. 그리고 룩도 달라요. 룩. 식당에서 제일 잔소리할 때 셰프도 실수할 수 있지만 매니저가 딱 받을 때 서빙하러 가기 전에 오늘 색깔이 왜 이러지? 셰프님 오늘 왜 라자냐 색깔이 이래요? 사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다 우리 집 파스타는 이 색깔이어야 돼. 룩이 이래야 돼. 그래서 저는 잔소리 비즈니스고 식음료 사업은 교육 사업이에요.
절대 밥 장사를 기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망해요. 나를 몇 명을 복지하느냐 싸움이거든요. 셰프는 셰프대로 주방에서 헤드 셰프의 실력이 내 밑에 애들까지 똑같이 전파, 매니저도 똑같이 전파, 그다음 주인은 계속 잔소리. 진짜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 밥집은 제가 오죽하면 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밥집이라래. 그 정도로 힘들군요. 왜냐면 밥 먹고 고맙다 소리 들을 확률은 몇 프로 안 돼요. 입 가진 사람들 한마디씩 다 해. 뭐 이건 짜다, 싱겁다, 뭐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고맙다 소리 못 듣고 계속 죄송합니다, 뭐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즈니스라 저는 밥 장사 반대. 저 요새 촬영하러 성수동 자주 오는데 성수동에서 제가 F&B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아니 하지 마세요. 특히 성수동 no. 왜요? 성수동에 없는 밥집이 없어요. 제가 더 잘하면 되잖아요. 이게 남의 떡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지. 옷 장사는요, 재고가 나면 어디 갖고 나가서라도 팔고 오죠. 밥 장사는 기다려야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누가 오지 않으면 이걸 가서 떠 먹여줄 수도 없고, 밥 장사는 정말 어려운 비즈니스. 옆집에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거 싫은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쿄 바나나처럼 도쿄에 가면 사올 수 있는 간식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도시하면 떠오르는 과자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서울은 없긴 없더라고요. 뭐가 있을 만한가요? 그리고 왜 없는 건가요? 약과도 한번 이렇게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은 많이 했는데, 파리바게트에서 뭐 마음 샌드라고 해서 왜 제주 샌드 무슨 샌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공항에 면세점 가면 진짜 일본에는 도쿄 바나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싸놓고 팔잖아요. 맞아. 그러면 꼭 그걸 사게 되잖아요, 사람이. 회사 사람들이랑도 나눠 먹든지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렇게 왠지 하나 사갖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근데 우리나라 떠날 때는 그게 없어요. 사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마케도 브라운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사는 과자가 마케도 브라운이라고 기사가 엄청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가성비로 볼 때 일본 사람들이 보면 그때는 또 엔화가 비쌀 때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브라우니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갖고 갔다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진짜 연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 뭐가 한번 될까요? 과자 만들어야죠, 과자로 만들어야죠. 엄청 연구는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막 급히 안 해요. 이제 늙었어, 나도. 누굴 들들 볶지는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이름은 사실 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뭐 하나 나오긴 나오는군요. 진짜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9월달, 10월달 안에 보일 거예요. 선보일 거예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네요. 액션을 취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한다면 합니다. 제가 한다걸이에요. 한다면 한다걸. 어떻게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네네, 그러죠. 한번 하죠.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왜냐면 그 취향과 철학과 스토리텔링과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꿈을 꿀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성수동에서 팝업 하실 겁니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님 팝업하면 성수죠. 네,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보고 있어요. 이거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테스팅하면 달다 그러고, 젊은 후배들한테 보면 좀 더 임팩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거기서 중심을 잡긴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어느 쪽을 버리더라도. 네네네. 야, 어려운데. 어려워요. 혹시 그리고 뭐 김치맛 초콜릿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딱 싫어합니다. 초콜릿은 초콜릿답게, 과자는 과자답게 이렇게 해야지. 아주 레어한 거는 한 번은 맛있을 수 있는데 계속 먹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 봉투 다 먹어봐요. 샘플이 나오면. 왜냐면 이게 한 개 맛보잖아요. 저는 도시락 테스팅할 때도 도시락 한 입 먹어보는 거랑 한 그릇 다 먹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진짜 우리나라 면세점 앞에 쫙 쌓였어가지고 누구나 사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길 희망합니다. 쫙 쌓이는 날 가서 인증사진 찍겠습니다. 네네. 오늘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희영 고모님과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브랜딩이라는 게 제품 하나에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무슨 동네부터 가게 이름까지 모든 곳에 브랜딩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신지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